예, 23강 시작합니다. 동상법. 23강에서는 미국의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규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출입 절차는 일단 외국에서 수출한 물건들이요, 미국에 도착하면은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 일단 내륙항에 이제 Port of Entry, 그러니까 통관항에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되겠죠. 통관 절차는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의 고용인, 그죠? 또는 대행업자를 우리는 보통 브로커다 이렇게 하면 브로커, 그는 수출 이런 세관 브로커를 갖다 커스텀스 브로커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통관 신청이 접수되죠. 우리나라 그 똑같죠. 통관항이 세관공무원이 검사에 필요한 표본을 representative quantity, 대표하는 표본이죠. 표본의 수량, 그죠? 지정하고 예치를 해야 할 관세액을 추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 보증 조건으로 해당 물품을 통과시키겠죠. 일단은 뭐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홀딩 시키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밀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디포짓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디포짓을 하거나 아니면 본드를 갖다 발행하면 되죠. 디포짓은 현금으로 예치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고, 그 다음에 관세 보정은 뭐 본드를 끊으면, 소위 말하면 보정보험을 끊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통과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examination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관세 부과를 위한 거죠. 평가 및 원산지 관리에 관한 것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원산지 부분에 대한 뭐 보정부 원산지가 아닐 경우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관세 금액만큼을 보정하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산지가 확인되면 그 보증금을 풀어주겠죠. 뭐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수익 금지 품목인지 뭐 여러 가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 송장과 일치되는지, 그러니까 수익 금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수익 금지 품목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제 불이익은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해야 되죠. 그죠? 미리 보고 이게 수입 금지 품목인지 아닌지 먼저 수출입 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에 관한 것인지 준수하였는지, 해당 물품에 대해서 뭐 쿼터 수입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도 세관에서 모두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절차 끝나면은 관세율과 관세액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청산 절차, liquidation이랍니다. liquidation을 거칩니다. 그래서 liquidation을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관세, liquidation은 이제 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배상, liquidation. 청산 절차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자기가 디포짓 해놓거나 보증보험 끊어놨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 그대로 돌려주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만큼 관세율이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원산지라도 원산지 적용을 몇 프로 하느냐 틀리겠죠. 원산지, 예를 들어서 부품 중에 원산지가 몇 프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빼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이제 관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뭐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부족한 경우는 부족 부분 추가로 납품하게 되겠죠.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환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과요, 통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물품 검사 과정에서 세관은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tariff schedule, 그게 관세율표죠. 어떤 항목에 포함시킬까를 결정하는 물품의 classification이 있습니다. 분류를 하겠죠. 근데 물품의 손수건에 해당되는지 스카프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거죠. 구두에 해당되는지 샌들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 classification입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완전 그 관세 적용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가액을 정하는 물품의 평가. 자, 이 물건이 얼마냐? 세금을 묻기 위한 이제 그 상업종장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상업종장은 수출 기업이 발행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죠? 근데 상업종상에서 결정하는 물품의 평가액이 시중 물건의 평가액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제 뭐 상업종상에서 주장하는 그 객수를 액을 갖다 그대로 그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중가를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물품의 평가에 관한 valuation이 있습니다. 그죠? 관세부가 대상이 되는 가액이 정해져야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셋째는 물건의 원산지, 그죠? origin of goods 해야 됩니다. 그죠? 이는 특정 항목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원산지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잖아요. 관세율 적용하는 게. 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세율이 뭐 몇 퍼센트에서 차등적으로, 또 그것이 또 그 여러 가지 FTA 해가지고 특별 관세율이 또 적용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쿼트라는 것은 수입량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량이 오버됐는지, 그죠?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산지를 확정할 필요 있죠. 쿼트는 국가 간에 이제 정해놓은 거죠.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마친 후에야, 이제 정확한 관세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89년에 HTS, 그게 이제 HTS, 그죠? 로 전환한 이전까지 미국은 CCCN이었어요. Custom Corporation Council Nomenclature, Nomenclature랍니다. Nomenclature. 그래서 요거는 분류 방식입니다. 우리가 HS 코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국제구역은 6코드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코드에 대해서 국가가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6개의 코드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HS로 통일이 됐죠. 근데 그전에는 CCCN으로 nomenclature, 그 nomenclature라는 것은 뭐냐면 명명법이랍니다. nomenclature는 명명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국은 CCCN 방피 해석을 1989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1989년에 이제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HTS 체제로 전환을 통해 미국과 다른 무역 상대국간의 무역 통계 자료를 비교가 용이해지죠. 똑같은 코드니까요. 그게 틀리면 같은 물건을 다른 식으로 포괄하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야 되고 같이 통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분류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종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의 분류도 사실상 관세 인하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인상되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일부 세율. 이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분하게 분류되어 있을 때는 관세율을 갖다가 좀 낮게 했는데 특별하게 그걸 만들어가고 이게 이제 HS 하니까 그 세분이 없으니까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죠. 그 들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샌들하고 구두 있다. 그럼 샌들이 되는 게 없다. 구두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샌들하고 구두하고는 앞전은 틀렸는데 구두에 되니까 관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세부적인. 미국 HTS는 8,500여 개의 관세 항목, tariff number 있어요. 관세 항목이 있습니다. 8,500. 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어느 관세 항목에 속하는 거 분류한 것은 1차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입니다. 수입업자 책임. 수입업자는 통관 대행업자가 통관서를 제출할 때 HTS사의 품목분을 마지막 자리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일단 자기가 기재하고 세관은 그걸 중심으로 우선 심사합니다. 심사하고 대부분 그렇게 통과시켜 주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세관 직원이 봤을 때 이게 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거 좀 자기가 경험했는데 이건 아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과시켜 줍니다. 그렇게 통과시켜 준다. 그런 부분이죠. 자,
자, 그런데 수입된 품목이 어느 HTS 항목, 즉 캐티고리에 속하는가 명백한 경우도 많으나 대체로는 수입된 품목이 둘 이상 항목에 속하거나 때로는 어떤 항목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류를 해야 될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 분류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세관에 따라 유권 해석, 즉 바인딩 룰링을 요구하거나 소량의 경품을 수입하여 어떤 분류기준에 속하는 걸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스텀 서비스에 미리 유권 해석이죠. 바인딩, 묶는, 룰링. 저 바인딩 룰링은 바인딩 한다고 해서 묶어버린다. 유권한다. 그래서 룰링. 미리 자기들이 해석하면은 거기에 유권 해석을 요구한다. 그게 우리 묶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내린 해석에 묶여버리는 그게 유권 해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구하거나 바인딩 룰링 하거나 소량의 경품을 수령하여 그죠? 하겠죠. 만일 수입업자가 해당 통관항 관세 전문가, 즉 임포트 스페셜리스트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재검토 절차, Internal Advice Procedure에 의한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뉴욕 소재 중앙세관 관세 전문가가 있습니다. 즉 National Import Specialist at the Port of New York. 이 전문가가 해당 물품의 분류에 관한 판정, 룰링을 내리게 됩니다. 룰링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정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돼서 미 전역에 동일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요 프로세스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절차, 임포트 스페셜리스트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재검토, 즉 인터널 어드바이스 프로시스 하고요. 이 검토에 이 경우는 뉴욕 소재 세관인 관세 전문가가 분류 판정을 하고 룰링을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과정 볼까요? 관세 분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수입업자가 세관이나 중앙세관 관세 전문가의 분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업자는 그 통관항이 속하는 구역 세관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District Director of Custom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 불법화는 다시 국제통상법원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세관 분류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절차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HTS에 구정된 세율은 두 개의 종료는 컬럼이죠. 의 세율로 구분되어 있죠. 종료 1에 규정된 관세율은 최국 관세, Most Favored Nations Tariff 등 우대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관세율이고요. 종료 2에 규정된 관세율은 1930년 관세법, 관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의 무역협정에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그렇죠. 무역품들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종료 1에 규정된 관세율은 다시 일반 관세율과 특별 관세율로 나누죠. 그죠? 특별 관세율은 이제 말 그대로 FTA 특별 관세율을 이야기하고요. 일반 관세율은 제너럴 관세율입니다. 여기서 일반 관세율은 가트 가맹국 및 미국의 가트 가맹국 및 미국이 채국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특별 관세율은 특별협정이나 제도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의해서 제도되는 특혜 세율이다. preferential rate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율은 미국이 1950년 무역협정을 파기한 공산권 국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즉 미국의 무역협정 파기 조치에 따라 공산권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들은
1930년 의회에 의해서 정해진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요. 이러한 고율 관세 때문에 공산권 국가로부터 수입이 1951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공산권이 해체되자요. 1994년 부시 대통령은요, 구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비롯한 12개 공화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는 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종일 2에 규정된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쿠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등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렬 2, 그죠? 종렬 2에 규정된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쿠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혜 관세율이 적용된 특별협정이나 제도는 어떤 거냐면 GSP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런 거죠.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적용된 일반 특혜 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적용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무역법, 캐나다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민간 항공비 무역협정, 일정한 가트 가맹국에 대해서, 그죠? 가트 가맹에 대해서 적용된 민간 항공비 무역협정, 그 다음에 북미 자유협정, 그죠? 나프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됐죠. 카리비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부흥법, Caribbean Basin Economy Recovery Act, 자, 하면 미 이스라엘 자유무역 지역 협정이죠. 요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안데스 지역 무역 우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 우대법에 의해서 적용받 이런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일반 특례 관세제도죠.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이게 이제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여기 일반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이거 적용받았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어째 될지 모르죠. 그죠? 특혜 관세인데요. 특혜 관세를 지금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즉, 지금은 미국의 수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 Custom Valuation은, 관세평가는 뭐냐면요. 수입된 물품의 가액을 제하는 방법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일단 HTS에서, 그죠? 분류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종가세, add, basin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그죠? 종가세 방식으로. 따라서 관세평가를 둘러싸고 세관당국과 수입업자 간에 항상 이해가 상반돼요. 그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과소평가하려 하고 세관당국 입장은 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특히 세관당국이 특별한 평가 방법이나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도록 관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들이 사실상 비관세 장벽, 그죠? 가능하죠. 그죠? 수입 못하게 하는 거죠. non-tariff barrier가 되는 거죠. 자, 물품의 가액을 평가하는 통일적이고 중립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논의가 가트의 동경 라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결과 관세와 무역 간의 일반 협정 제7조 시행에 관한 협정, 즉 Agreement on Implementations of Article 7입니다. 그죠? Of General Agreement on Trade, 그죠? And Tariff and Trade를 체결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체결된 가트 1994 관세평가협정을 보통 WTO 관세평가협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대로 승계한 거죠. 가트 1997의 관세평가협정을 보통 WTO 관세평가협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세평가 규정도 이러한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관세평가에서 공정하기 위해서 동경 라운드에서 한번 했고, 그걸 우루과이라는 데 반영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관세평가 협정 1994년 가트 1994년에 반영이 되었고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평가 규정도 이러한 관세평가 협정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아시겠죠? 가트 1994를 이제 관세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의 부가방생에는 종가세, 그 다음에 종량세, 종가세, 가격에 부여하는 거, 양에 부여하는 거, 스페시픽.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세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동경라운드 관세평가협정은 1981년 1월 1일, 1981년 1월 2일,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1년 1월 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동경라운드가 1976년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관세평가협정은 1981년 1월 1일,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자, 관세평가 규칙을 운영, 분쟁 해결,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 협정의 개정과 처리 절차 등을 그렇죠. 개도국에 대한 특별 GSO, General System of 그죠? 아까 했죠. Preference. 자, 이게 1994년 관세평가 협정이 새로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자, 그게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908 동경 라운드에서의 관세평가 협정이 1981년 1월 1일, 우리나라는 처음에서 1월 8일 그죠? 발효됐는데 4개의 장 3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관세평가 규칙, 운동 및 분쟁 해결,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거기 있습니다. 협정의 개정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있다. 그래서 WTO 발전과 관련하여 가트 1994 관세평가 협정이 새로 체결되었습니다. 내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자, 관세평가 방법입니다. 그죠? 자, WTO 관세평가 협정, 그러니까 가트 1994죠. 및 동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미국 국내법에 따르면요. 수입 물품의 가액을 결정한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즉,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 transaction value죠. 거래 가격 of imported merchandise. merchandise라는 것은 상품이죠. 상품의 imported, 즉 수입된 상품의 value의 transaction 거래 가격이죠. 거래 가격, 그죠? 자, 동일 물품을 그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요. 그 거래 가격이 없다. 그러면 동일 물품의 거래 가격, 그죠? 자, 이제 당일 물품의 거래 가격은 수입된 물품의 거래 가격이죠. 자,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거래 가격. 그런데 수입자가 이제 처음을 수입하면 거래 가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수입된 다른 물품의 거래 가격, 즉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똑같은 물품의 거래 가격이죠. 이미 수입된. 그 다음 그것도 없다. 그것도 처음이다. 그러면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similar merchandise, 비슷한 가격의 비슷한 물건의 가격.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공제 가격, deductive value. 그다음 deductive value라는 것은 뭐냐? 공제 가격이란 것은 이제 일단은 원가를 갖다가 산정하고 그 원가가 공제된 비용이 공제된 이득에 대해서 매기는 가격이죠. 산정 가격, computed value도 쓰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 세관은 첫 번째 기준인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죠. 당해 거래 가격 관세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네 가지 평가 방법을 구성한다. 자, 이건 너무 아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너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관세 평가 방법은 위에서 열거된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제 가격과 산정 가격을 순서로 공제 가격과 산정 가격은 순서를 바꾸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이나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인데요. 다음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이를 가산하여 자, 어떤 거냐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 없으면 포장비용 들어갑니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 해서 커미션이죠, 그죠? 이거 판매 수수료라는 것은 미국은 우리도 뭐 인정이 됩니다만 소위한 커미션입니다. 커미션 뭐냐? 내가 이걸 판매를 수수하면 이제 대리점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리점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몇 %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기에는 판매 수수료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판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부가 비용이 있다면 그걸 하겠죠. 그죠? 판매 조건에 의해 수입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로열티, 또 로열티가 있으면 로열티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특허 사용료, 라이센스 피가 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 중, 수입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등을 가산한 금액이죠. 수입업자가 이제 이득이 날 경우에는 그 이제 수입업자가 이제 그 이득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입 물품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 중에서 그 이윤 중에서 수입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등을 수입업자에게 뭔가 이게 이윤 중에 부속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산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항목의 금액은 그 금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가산된다. 그죠? 그게 없을 때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동일물품 거래 가격 등 다음 순서의 관세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의심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의심이 없을 때는 뭡니까? 그냥 아까 말 그대로 그냥 거래 가격 등 다음 순서에 자.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돼야 할 가격이죠.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수입 물품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요, 어떤 물품이냐면, 이제 동일 물품, 유사품의 거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 관세 평가가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요. 동일 물품의 거래 가격이 평가 대상인 수입 물품의 통관 가액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미 같은 물건인데 이미 기존에 이제 수입 통관된 제품에 대해 가격을 갖다가 이제 그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뒤에 사람이 너무 기존에 하는 사람이 너무 뭐 우회적으로 구입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너무 비싼 가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뒤에 들어온 사람이 가격을 갖다가 다운 페이먼트 하려고 언더밸류 했다.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유통이란 것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 수입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주장하지만 또 세관 직원들은 그또 세상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동일 물품으로 한다는 거죠. 동일 물품, 이미 수입된 동일 물품. 자, 그리고 수입 물품과 동종의 물품이 없을 경우에 자,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통한 가격을 한다. 이것도 참 그죠. 유사물품이란 것이 같을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유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관세평가에서 다시 평가 방법을 다시 디테일해 보면 포장 비용은 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컨테이너나 용기의 비용 및 당해 물품이 포장될 때 소용된 노임, 기자재 비용 등으로 구분되는 거죠. 맞죠?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또 이제 포장에 속합니다. 그죠? 포장 용기 비용, 그죠? 용기도 이제 속하죠. 이제 그것도 다 포장 비용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해 물품을 포장할 때 소요된 노임, 그죠? 사람들 쓴 거, 기자재, 나무 같은 거 안에 이런 것들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판매 수수료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와 관련을 갖거나 그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해주는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와 같은 판매 수수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일부를 구성하나 구매 수수료는 거래가격 포함. 구매 수수료는 아니죠. 바잉 커미션은 그건 아닙니다. 구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것은 판매자와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판매 수수료는 그거는 이제 판매자와 그걸 갖겠죠. 자, 이러한 기타 부가 비용에 대해서는요. 수입업자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공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수입업자가 대미 수입 판매 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또는 특허 사용료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로열티 또는 특허 사용료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요. 수입업자가 이를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죠? 로열티를. 그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무척대놓고 이제 로열티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우에 그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로열티 자체가 이제 제조업자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상황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내에서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 모형이나 생산 설계의 원본 또는 사본, 제작용 원본, 동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재생산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 모형이나 생산 설계의 원본 또는 사본, 제작용 원본 등 동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재생산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비용은 거래가격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어떨 때 해당 물품을 수출국으로부터 미국 내 수입지에 선적, 운송하는 데 부소되는 비용, 운임,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용역비용.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이를 조립, 유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이거는 이제 수입업자가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되니까, 그죠? 미국 내의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연방 소비세를 포함한 관세 및 세금 같은 거. 이것은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당해 그 거래 가격으로 관세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입 상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의 상품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수입 상품의 판매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특정 조건을 수반하여 수입 상품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구매자에 의한 수입 상품이 계속적인 판매, 처분 또는 사용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및 판매자와 판매자 간 친족관계나 고용관계 등 특수관계에서 생성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우를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구매자 수입자에 의한 수입 상품이 계속적인 판매, 처분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 귀속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걸 100% 수입자가 수입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그 판매 가격을 전적으로 그 판매 가격대로 수입한 게 아니죠. 그죠? 이러면 일부를 갖다가 돌려주니까 그 자기의 어떤 일부를 돌려주면 이제 그 가격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수익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은 결국은 세관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수입된 가격보다 뭡니까?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가액으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적정한 경우는 이게 전적으로 수입자가 100% 완전한 이 가격으로 수입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지급된 가격이 수입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 지급된 가격이요. 특정 조건을 수반하는 수입 상품의 가격, 특정 조건이라는 것은 뒤에 같은 경우죠. 야, 너 팔고 나서 수익금의 뭐 절반은 나한테 줘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면은 결국은 뭡니까? 뭐 물건값을 절반은 자기 물건이고 절반은 남의 물건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절반은 자기가 산 거고 절반은 남의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다 산 경우를 전제로 해서 가액으로 매겨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 그건 매길 수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일부를 줬거나, 그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친족관계나 고용관계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신의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판매자가 친족관계, 고용관계인 경우,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이런 것은 이제 볼 수가 없다. 자, 그런 이야기죠. 자기 게 아니다. 100% 자기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아이덴티컬하다. 동일 물품이란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자, 동일 물품이라는 것은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국이 같은 데서 왔다. 같은 데서 생산됐다는 거죠.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소비자의 평판도 포함합니다. 동일 물품의 거래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과 비슷한 수량 및 조건이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비슷한 수량 및,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량이 됐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전이 빠졌으니까 판매가 디스카운트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량도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도 비슷하게. 조건이 틀리면은 또 틀립니다. 뭐 워런티 기간이 틀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런티 기간, 즉 보증 기간이 틀리면은 물품 가격이 완전히 틀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아이덴티컬 해야 된다 이거죠. 거래 시기와 수량 조건들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유사 상품, similar merchandise라는 것은 당해 수입품이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한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어떤 물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물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시가와 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죠? 자, 거래 시가 수량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품질과 인지도 및 상표 등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 물품의 품질과 인지도 및 상표 등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가격이라는 게 뭐냐? 디덕티브는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제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입 물품, 동일 물품 및 유사 상품 거래 가격의 과세가 불가능. 자, 앞에 수입 물품 그 자체의 거래 가격, 동일 물품, 그다음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에 대한 아까 시뮬러 했죠. 그 가격에 대한 관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수입업자가 선정 가격에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선정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선정 가격 하면 선정 가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자면 공제 가격에 의해서 관세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산정 가격에 의해서 평가해 줄 수 요구한 경우에도 산정 가격에 산정 평가에 합당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 공제 가격에서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게 산정 가격을 수입업자가 옵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산정 가격으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공제 가격을 한다. 자, 그럼 공제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 공제 가격이라는 것은 물품이 수입되어 그 다음에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특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그죠? 특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그죠? 이와 같이 공제 가격은 관세 당국의 단위 가격에서 특정 항목을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사한다. 자, 유닛 프라이스에서 특정 항목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위 가격에서 유닛 프라이스에서 가산되는 항목에는 포장비, 그죠? 포장비에는 포장에 소요된 노임 및 재료비 포함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에는 수수료, 커미션, 이윤, 일반 관리비, 운임, 보험료, 관세, 연방세 및 추가 가공가치, value of pure processing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 대상한다. 자, 산정가격, computed value에 대해서 보면 자, 관세평가 방법 최후의 방법은 산정가격인데요. 통관 가격에 앞서 서술한 관세평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산정가격이 이용됩니다. 관세평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입자 요구에 의해서 공제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게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격을 적용합니다. 수입자가 산정가격을 요구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제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산정가격은 그 말대로 생산비를 근거로, 즉 비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비, 자, 조립비, 기타 가공에 사용된 비용,
수입국에 수출하기 수출국 내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profit가 되어 있고, 자, 일반 경비 및 포장비 또 합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산정 가격이다. 자, 이와 같이 산정 가격은 통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자, 산정 가격의 산출을 위해서 국외에서 수입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쪽에서. 외국의 생산자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수입업자가 이러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격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산정 가격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제 가격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품에 대한 이제 관세평가, 과세 가격을 얼마를 할 거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물품의 원산지, country of 오리진을 확정해야 되죠. 그죠? 이를 위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marking, 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국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죠. 그죠? 그 원산지가 따라 당연히 달라지죠. 특별 관세율, FTA 특별 관세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의 완전에 따라서 있죠. 컬럼 1, 컬럼 2,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적용하는 세율이 틀리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basis, 최국 대우, most favored, 가장 친절한, 가장 혜택을 주는 네이션, 그 국가를 기초로 하는, 그죠? 대우, 최국 대우죠. 에 의한 단일한 유니폼 관세율이 정해진다면 원산지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국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형성하거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Special System of Preference, General Special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등을 도입하여 원산지국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다. 분류를 했다 이거죠. 이에 따라 원산규정이 점점 중요하면, 자, 그죠? 단일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죠. 그죠? 최고에 따라서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국 대우란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해준다면 그 최고로 해주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모든 국가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유니폼드 되죠. 즉, 단일 관세율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각국이 세계무역지대,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특별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그죠? 개발도상국을 위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 즉 General System of Preference를 하거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틀려진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산지 규정, 양적인 수입 제한 조치 완화 조치와도 있죠. 연관이 있다. 즉, 미국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쿼터제나 아니면 특정 국가로부터 아예 생크션 해갖고 수입을 못하고 합니다. 공식적인 쿼터 제조 또는 비공식적인 수출 자유 규제, 수출 자유 규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쿼터 제조는 사실 수입업자에게 쿼터를 얼마만 수입해라 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상대국하고 협정을 해서 수출 자율 규제 협정, 즉 좀 너희들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에서만 해라 라고 상대국 정부와 수출을 갖다가 3대국 정부나 수출업자와 계약을 어떤 협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Volunteer Restraint Agreement라도 Volunteer 자율 규제 협정이다. Volunteer Restraint Agreement다. BRA라다. 이런 형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에 의해 이러한 쿼터나 수출 자율 규제 협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산지 규정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 사람도 우리하고 이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뭐 수출 더 많이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산지 표시 봅시다. 원산지 표시 방법. 수정된 1930년 관세법 304조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확실히 보이는 자리에 conspicuous 그러니까 conspicuous price 한다. conspicuous 즉 완전히 보이는 확실히 보이는 conspicuous price 완전히 보이는 자리에 또는 물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식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자 as reasonably 그 다음에 이제 permanently 영구적으로 as the nature of articles or containers were permitted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어떤 물품이나 컨테이너의 어떤 성질상 그죠 아주 영구적인 것 그죠 그러한 방법 포장의 특성에 따라 식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방법 그런 이제 퍼먼터리한 방법으로 곳에 기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최종 구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to authenticate 그죠? The ultimate purchase in the United States 그죠? 그 다음에 to an ultimate 아주 최적의 자리에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물품 원산지 영어명을 as English name of country of origin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 물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식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reasonably 해야 되고 그죠? reasonably 해야 된다. 그죠? reasonably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permanently as the nature of the article or containers were permitted. 그렇게 돼야지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내의 최종 구매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죠? 자, 최종 구매자들, 그죠? ultimate, 최종 구매자들, purchase들이 in the United States가 to authenticate 해야 됩니다. 그죠? 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 구매 영어명으로 English name of country of origin 하도록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된다고 관세법 304조가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식별은 readability requirement다. readability requirement 식별의 요건, 알기 쉬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표시에 사용된 글자들이 크고 뚜렷해야 되면요, 배경색과 대조된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죠? 또한 이러한 표시는 수입 당시에도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식별의 요건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eadability requirement는 식별 요건은 아주 큰 글자로 또렷하고 대조되는 보색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돼야 되고 수입 당시에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이것이 이제 식별이 운송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로 면제해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1946년 사건에서 법원은
직업부주의로 표시가 일부 지워진 경우 등은 물품은 적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당국, The Custom Service는 만일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표시가 남아있을 것인지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내구성이 있는 형태의 표시, more permanent from the marking입니다. more permanent from the marking을 요구함으로써 동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은 1930년 사건에 있었어요. 법원은 대나무 차양에 부착된 종이 레이블, 페이퍼 레이블은 충분히 내구성이 있는 형태의 표시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나무 창에다가 종이 레이블을 붙이면 그게 오래 가나 안 가지, 그죠? 충분히 내구성 있는 형태의 표시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ermanent from the marking, 그죠? more permanent, 보다 더 내구성 있는 more permanent, 그죠? 그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다. 자, 그 방법, 원산 표시 방법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그런 이제 물품이 있겠죠. exempt. 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는요, 수입업자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은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자체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생산 과정에서 표시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물품의 특성, items character 또는 수입의 상황, the circumstance importation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냥 그거를 갖다가 마킹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수입 상황이라든지 뭐 그 원산지는 거기서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 제품은 그러니까 circumstance importation이라든지 the items characters, 그 다음에 그 물품의 특성, 이런 것들에 오직 한 곳에서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원산지 표시가 별도로 표시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원산지 표시는 물품 자체에 표착이 돼야 됩니다. 물품 자체에 표시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without injury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물품에다가 하면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거기 표시할 수 없겠죠. 그냥 물품 자체에 표시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그죠? 그다음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표시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상품보다 더 많은 economically prohibitive, 경제적으로 부적절, prohibitive하다. 그러니까 이제 economically prohibitive하다, 즉 경제적으로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원산지국을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용기에 원산지 표시함으로써 그냥 원산지국을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자체에 그냥 표시함으로써, 그죠? 그다음 원자재, 그 다음에 원자재는 뭐 crude substance, crude는 이제 우리 원료를 갖다 crude oil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자재로 쓰는 건데 원산지가 그 전체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에 부착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20년 이전에 이른바 J-리스트에 해당하는, 즉 20년 item more than 20 years old, 20년 이전에 more than 20 years고 20년 이후에 J-리스트에 해당되는 물품,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용기에만 표시, containers. 이때 용기는 컨테이너, 포장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용기는 containers 또는 뭐 packing box 뭐 이런 데, 그 포장지에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때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포장지를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있으면 포장지를, 컨테이너를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J-리스트에 해당되는 물품,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곤란한 등은 그래서 용기 표시한다. 자, 그러면 J-리스트라는 용어가 뭐냐, 그죠?
요거는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장관에게 1937년 이전에 원산지 표시 없이 많은 양을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 물품의 원산지 요건을 면제해 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 제이리스트에는 한 80여 종의 있는데요. 예술작품 그 쓰면 안 되죠. 일정한 목제품, 가죽, 가축의 원산지, 종이, 그 다음에 못이나 그 다음에 너트와 같은 금속 제품 일일이 어떻게 하십니까? 볼트, 너트, 그죠? 캡슐 형태로 된 의약품 등에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J리스트다. J리스트 상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갖다가 굳이 하지 않을 수 없고, 요거는 이제 장관 1930년 이전에 원산지 표시 없이 많은 양을 수입했던 물품에 대한 관행입니다. 그죠? 장관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수 원산지 문제 봅시다. 복수. 어떤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공정을 거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는 어느 나라를 할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됩니다. 가공 생산 과정을 두 군데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해가지고 한 곳에서 안 하죠. 생산 단가가 낮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유리한 곳에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원산지를 어디를 할 것인가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에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 즉 substantial, 본질적인 transformations. substantial은 본질적이라네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물질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substantial transformation, 즉 본질적인 변형을 가져온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실질적 변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 원칙. 따라서 실질적 변형 원칙은 문제의 생산 공장의 결과 그 이전의 물품과 용도, 성질 또는 상품명이 새롭거나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 use, 성질, character, 상품, name, 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실질적 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변형이다. 따라서 포장이나 재포장 등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원산지국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포장을 어디서 했느냐? 재포장 이런 건 실질적 변형을 가져옵니까? 껍데기니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원산지국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24장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복수 원산지 문제까지 하고. 자, 고맙습니다.